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권 붕괴의 실태와 교사 보호 대책을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꽃은 브랜드 창업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브랜드 창업의 모든 것을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김보람 교수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교권 침해에 시달린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교직사회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땅에 떨어진 교권은 회복될 수 있을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회에서 한때는 교사가 꿈의 직업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오랫동안 선망하는 직업 1위도 했었고요. 근데 대체 언제부터 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을까요? 사실 이제 학교 현장의 교육의 어려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죠. 자는 학생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쟁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문제까지 더해지고 거기다 저출생 사회로 진입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정말 꽃길만 걷겠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일부 출연하던 한 2010년대 후반부터 사실 담임 교체 등으로 인한 민원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네. 있었다면서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저경력 교사들이 이런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들이 특히 이제 그 무상보육제 어린이집 네.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의 교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때의 보모나 보육교사처럼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그 교사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일들이 한 6, 7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면서 이때 교사들이 이제 잘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요구 또 학교 사회에서 교감 선생님들의 또 여러 압박 이런 것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6, 7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특히 최근 2, 3년 사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자살하면서 교계에 또 교육계에 큰 슬픔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교수님이 대안학교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교사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정말 다루기 힘든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말에 잘 협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인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잘 포용하면서 교육을 진행할지에 대한 준비를 사실 너무 안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또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정말 큰 고통을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들. 네. 그러니까 꼭 특수학교까지는 아니라도 정서적으로 네. 어려움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DHD가 5 내지 8%, 우울증이 4 내지 5%, 뭐 최근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13%, 뭐 한마디로 이제 한 학급에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상담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거나 정신과를 다니거나 이런 상태니까 과거보다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교사 훈련, 학교 내 특별한 대안교육 또 대안학교 여러 가지 세팅으로 이 친구들을 교사들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준비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입시에만 좀 초점이 맞춰진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현장의 교사들이 이걸 다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현재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은 그런 학생들을 다룰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OEC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은 특별히 학부모를 대한다든지 이런 정서행동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 관한 학급 관리랑 학생 상담에 관한 훈련을 평균보다 더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런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인력도 ADHD라고 해서 주의력결핍 광역행동장애 학생이 하나 있으면 정말 수업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보조교사를 한 명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네. 우리는 얘도 조용히 시켜야 되고 쟤도 조용히 시켜야 되고 쟤도 달래면서 또 보통의 아이들을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정말 몇 배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보조교사나 지원교사나 협력교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때때로 힘을 써서 이렇게 고함을 질러서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되게 재밌다기보다 슬픈 얘기인데요. 조용히 해라는 말을 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다른 OECD 가입국가 선생님들보다 2배 이상 많이 한다고 해요. 그만큼 네. 수업 지도에 대한 상황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거죠. 그 김현수 선생님이 지금 책을 한 10권 가까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낸 책이 선생님 오늘도 무사히 이런 네.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교사 상처 이런 네. 책도 내셨고 교사들한테 꾸준히 위로를 보내고 계신데 그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청소년기 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선생님이란 존재가 부모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공교육 교사들과 교류하게 돼서 그래서 알게 된 것은 교사들이 정말 사실 큰 상처를 받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알고 이런 책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교사는 아니지만 교사를 많이 상담하고 연구한 입장에서 써서 사실 이제 교사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또 현장을 좀 더 잘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교사님들의 고민들 이런 거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2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자, 선생님, 그 교사들의 치유, 위로 여기 집중하게 된 계기가 그 어렸을 때 그 네.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게 시발점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요. 좀 고모 이모님 댁 떠돌면서 비행 청소년으로 한때 살기도 했는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인생의 어떤 중심을 잡도록 해주는 기여를 우리 상담실 선생님들이 많이 해 하셔서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부모님 다음으로는 정말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삶이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슨 방학 있고 연금 좋다 이런 것보다 하루하루의 현실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선생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교권 침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 상담 사례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교권 침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노동 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는 현장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방과 후에 지나치게 전화가 많이 울려서 네. 근로 시간이라는 게 없다. 선생님한테. 네, 24시간이 근로 시간이다. 네. 이런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도 꽤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진짜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우리 전화하면은 가족으로 일원으로 생각해 달라.
욕설, 성희롱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다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욕설을 듣는 교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예, 아마 이제 자기 자녀에게 일어난 속상한 일을 교사 탓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어서 욕설 듣고 일하는 교사들도 정말 안타깝게 많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내 자식만 특별하게 취급해달라고 한 반에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부탁하면 네. 정말 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달리기를 하는데 내 아이가 1등하는 조를 편성해서 달리기를 하게 해달라든지 또 뭐 창의 체험 활동이나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 자녀의 사진이 적다든지 내 자녀가 사진의 중앙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으니까 뭐 심지어는 다시 갔다 와라. 창의 체험 활동을 다시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 와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사례도 제가 들으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아주 이성적이고 가르치는 우아한 직업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감정 또 부모들의 감정 또 나라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꽂혀진 업무를 다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지금은 복합적이고 어려움에 처한 직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사례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권 침해, 인권 침해 이런 걸 계속 당하다 보면 네. 교사분들이 이제 버틸 힘이 없어지잖아요. 네. 끝끝내 가다 보면은 네. 막다른 골목에 도다르는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이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국도 신규 교사 채용되면 5년 안에 절반이 나간다고 해요. 미국도 한 30%가 퇴직한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뭐 교대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벌써 나도는데 아이들에게 중요한 존재인 교사의 질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젊은이들이 교사하지 않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일본도 사실 현재 이런 괴물 부모가 출현하면서 가장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교사의 부족이라고 해요. 네. 저희도 이렇게 교사가 소진되고 욕설 듣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유능한 좋은 교사들의 지원이 부족해질 거고 실제로는 정말 이제 교사 자체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입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신 그때 49제 때 네. 9월 달이었죠. 49제 때 교수님이 추모글을 온라인에 올리셔서 상당히 화제가 됐고 많은 교사분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속에 있는 글을 한 줄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 교사와 상담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아는데요. 나는 교실에서의 삶이 때로는 얼음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아니면 전쟁터 속에 수많은 부상병들 틈에 위생병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 나의 소원은 하루라도 아무와도 안 싸우기. 하루라도 아무 민원 없기. 하루라도 아무 공문 없기다. 이 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 글이 담긴 책 제목도 오늘도 무사인데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고가 빈번하는 공사장에서 있었던 문구였죠. 그 다니엘의 기도 사진과 함께 사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요즘 이제 학폭 문제도 학폭이 기록에 남는다 이러면서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싸우면 싸움을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법률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개입해야 되니까 정말 노동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진짜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지내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기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게 무사히라는 말과 간신히 버텼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도 무사히 이 선생님이 무사히 다음으로 많이 쓰는 얘기가 간신히였어요. 간신히. 네. 간신히 오늘 하루를 넘겼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말 한숨을 쉬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교의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제 고소로 응대하는 경우도 이제 적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학폭이 기록이 되고 또 최근에 그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이제 교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은데 이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부모님을 이제 아무 법적인 보호 없이 또는 기관의 지원 없이 혼자 이제 교사가 상대하면 소송을 하면 대부분 패소하는 게 당연한 게 꼭 승리하려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온 학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냥 네. 혼자 상대하는 교사가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를 기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다른 여타 우리나라 사회기관보다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교사를 사실 그렇게 잘 보호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학폭 소송이나 아동학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김 교수님 의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의료 가지고 이제 분쟁이 나면은 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학교의 경우는 왜 교사 개인을 상대로 하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네. 교육청도 안 도와주고 네, 그건 좀 다른데요. 맞아요. 어느 기관이나 요즘은 민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포퓰리즘의 사회에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이제 소비자나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의 담당자와 대응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마 서희초 사건을 보면서 다른 국민들도 또 교사를 자기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깜짝 놀란 게 그게 아무 보호 장치가 없고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 그냥 담임 교사가 혼자 그거를 자기 책임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이 학교가 이렇게까지 교사를 보호하지 않나 하는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OECD 선진국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병원에서도 민원이 중요한 업무인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 언제든지 불만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학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하는 또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가라앉히고 교사도 보호하고 하는 민원은 정말 하나의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을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 포함해서 교육청의 민원 담당자들이 대부분 해결하는데 우리는 그 기관의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 하는 그래서 정말 교사들이 교사 자신이 각자 도생한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번에 서희초 교사 죽음 이후에 몇십만 명의 교사가 거기 모일 수 있었던 것이 그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서름이나 분노가 폭발이 돼서 이렇게 모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청취자분 이런 의견 주셨어요. 선생님들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가 선생님을 위로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36살 동갑인 딸과 사위랑 32살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다른 직업을 고민한다고 하네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 걸 몰랐던 것이 이 엄마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OECD 가입 국가와 비교된 자료에서 한국의 교사들은 저렇게 교사가 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교사가 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런데 막상 5년 정도 교사를 하고 나서 교사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또 1등으로 더 높아져요. 이렇게. 다른 나라 교사들은 높은 자부심을 갖고 교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교사를 하면 할수록 다시 태어나면 교사하고 싶다. 네. 이런 비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막상 교사가 됐을 때는 높은 자부심으로 시작했지만 5년 정도 하고 나면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교사들의 사기와 어떤 상황을 격려해 주기보다는 이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환 시대를 겪는데 선생님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와 또 법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괴물 부모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교권 무너뜨리고 학교 공동체까지 붕괴시키는 게 괴물 부모들이다. 네. 어떤 부모들인 것입니까? 이 용어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본도 똑같이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돌보지 않는다라는 민원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이후에 이런 부모들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또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괴물 부모라는 드라마도 나오고요. 특정 교양 프로그램에
괴물 부모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도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이 말이 이제 크게 퍼지도록 되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무너져도 내 자식만큼은 특별히 내 최고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괴물 부모의 피해는요. 교사가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학생이 많이 봐요. 네. 저렇게 힘센 저렇게 목소리 큰 부모님의 자녀들은 1등 하는구나. 달리기에서도 1등 하는구나. 앉는 자리도 다르구나. 사진 찍을 때 위치도 엄마의 힘으로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공동체에 일찍부터 정의가 없고 힘센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공동체를 해치는 이제 부모님들, 괴물 부모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 갈라서게 만드는구나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괴물 부모. 이제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네. 이 괴물 부모 안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과 홍콩 두 나라가 괴물 부모가 아주 심각했던 시절이 저출생의 위기가 컸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가장 세계 최고의 저출생 국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든 영광 속에서 꽃길 속에서 키우겠다는 그 욕망이 사실 우리를 공동체를 잊게 망각하도록 변질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혼자 잘난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될 수 없다 이런 캠페인과 함께 본인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최고라고 얘기해 주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자 이런 학부모 캠페인을 열심히 해서 네. 공동체 속에서 빛나는 아이로 만드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일부에서는 먹혀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괴물 부모, 소수의 괴물 부모가 공동체를 모두 망치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가 이 괴물 부모와 현상을 퇴치하면서 함께 일어났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캠페인도 어느 정도 네. 효과는 있겠지만 말이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될 텐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교사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된다. 네. 병원이나 다른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해 주셨는데 교사 개개인의 심리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조직이 해줘야 될 문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정말 해결할 수가 없는 차원의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법적인 소송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현재 수업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아이들을 돌봄하면서 행정 업무도 엄청 많은데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한다면 교사들은 너무 위축되고 아주 방어적으로 정말 아이들한테 애정을 갖고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하루바삐 민원에 대한 절차라든지 근무 후 전화 문제라든지 욕설하는 부모의 사회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루바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근데 아무것도 지금 대책 안 내놓고 있어요. 이제 어떤 고시를 만들어서 또 훈령을 만들어서 진행하지만 아마 교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또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여전히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직사회가 무너진다는 건 교육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시스템, 법이나 네. 규칙이 좀 이런 건 좀 생겨야 되겠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현재 실제로 이제 교사들이 바라는 몇 가지 중요한 법 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아동 학대에 관한 것이에요. 네. 아동 학대에 관해서 더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대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여러 아동 학대 건수 중에 정말 아동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10% 내외거든요. 네. 90%가 사실 아동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한번 아동 학대로 교사가 신고를 당하면 그때부터 수업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학생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반 아이들도 큰 피해를 보고 담임연인 경우에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청 조사, 경찰 조사, 아동 그렇죠. 복지기관 조사, 지자체 교사에서 무려 3군데, 4군데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신분 같은 느낌 속에서 큰 자괴감을 맛보면서 이제 휴직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이게 아동 학대였다고 하면은 당연히 치러야 될 일이지만 현재 90%가 아동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 학대와 관련된 과정에서 아주 신중하게 교사의 아동 학대가 판정되기를 바라는 법 개정 절차를 또 굉장히 현재 교사들이 바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일반 상담 민원이 아니라 사실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정해서 네. 악성 민원인의 경우는 관공서가 학교나 교육청이 직접 상대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지기를 또 바라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이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이유가 수업 방해 학생이나 수업에 어려움 있는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겠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실에서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교육적인 지원, 보조교사, 협력교사, 또 특별한 수업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절실하게 지금 학교에 요청되고 있고 교사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 아동학대법에 이제 교사들이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 네. 그 옛날에는 안 그랬던 모양이죠. 그렇죠. 아동학대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잡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 신고만 들어가도 일단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피의자가 되는 거고. 네. 그거 해결될 때까지 기간이 뭐 몇 달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적게는 정말 빨리 해결되면 3개월, 길게는 제가 1년까지 그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정말 무죄 나봤자 그건 다 지나간 일. 맞아요.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네. 낙인 찍히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법정 과정에서 피의자가 돼보지 않은 이제 경험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어쨌든 20년 교육 현장에서 애들을 살아가면서 지켜왔는데 아주 힘든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통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정말 업무와 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이제 아주 깊은 우울로 또 겪어서 상담하게 된 교사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너무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선생님한테 군사부 일체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을 사람 대우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참 젊은 부모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 아이만이라는 생각이 애들을 망치고 교육자들도 힘들게 됩니다. 제발 부모가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올바른 자식 교육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들인데요. 이 상처받는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법과 제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학부모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공동체가 붕괴되고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밝혀진 사회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조직과 소속감을 주는 사람을 꼽아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물었는데 부모하고 선생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큰 차이예요. 다른 나라는 스포츠 지도자, 자기가 소속한 동아리, 지역사회 클럽의 지도자, 종교인 이런 분들도 자기의 삶에 희망을 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다양한 어른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요. 딱 부모하고 선생님밖에 없어요. 네. 학원 강사가 없더라고요. 수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데 학생들에게 큰 소속감과 삶의 진로에 함께하는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붙들어주는 일이에요. 교사들이 자부심이 없이 아주 관료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면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분노 이런 것이 오히려 사회를 향해서 더 많이 표출되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놓칠 것 같아서 많은 나라들이 좋은 교사를 정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좋은 교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 네. 또 우리가 함께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운동 이런 것을 좀 함께 사회적으로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청취자 의견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가해자를 왜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 그 추모 그래도 진상규명에 네.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일반적인 치유 과정인데요. 모든 트라우마에 이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원인이 있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지 하는 원인을 모르는 채로 회복되는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이제 그 원인 또 과정 이런 것이 아주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관청에서 이런 솔직하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가해자인지를 잘 밝혀준다면 분노할 수 있지만 치유는 그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공개를 저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세종대로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숭례문에서 구 삼성 본관 사이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집회 관계로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구 삼성 본관 앞쪽 사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1차로 공사로 막혀 있습니다. 이 공사로 뒤쪽으로 정체인데요. 현재 방화대교 부근에서 반포대교까지 길게 정체고요. 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에서 한강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현재 정릉터널 부근 공사하고 있고요. 더 가서 기름램프 부근 2, 3차로 역시 공사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뒤쪽 홍제램프 부근에서 기름램프까지 이 공사 때문에 정체라는 점 참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수원 부근 정체고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상일 부근 4차로 승용차 사고 났고요. 이 사고 지점에서 강일까지 3km가량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돈 버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등 다양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꽃은 뭐니 해도 브랜드 창업이라고 합니다. 숙명여대 김보람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제가 브랜드 창업인데요. 네. 브랜드 창업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꽃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창업 중에서는 그 이익 측면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종류가 많죠. 예. 그 이커머스란 곧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먼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번쯤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본국에서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 가격차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네, 이커머스 사업 초기에 개인 셀러들이 많이 진입을 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고 한 20여 년 정도 정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 직구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해외 구매 대행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아마 사업자들이 좀 지금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유행이 사실 조금 지나긴 했죠. 네. 네,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방식은 그 반대로 국내에 있는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거죠. 아. 해외 구매 대행과 이제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소비자들이 뭐 국내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역직구라는 네. 것도 있고요. 혹은 아예 그 나라의 쇼핑 플랫폼,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아마존, 뭐 일본은 큐텐, 뭐 동남아의 쇼피, 라자다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에 한국에 있는 셀러가 직접 입점을 해서 외국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네. 그렇게 해서 한국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종의 글로벌 셀러의 형태도 있습니다. 요새 K 뭐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네. 뭐 한국 화장품 예. 뭐 이런 것도 많이 팔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의 것을 사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파는 해외 구매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우리나라의 것을 해외에 파는 이런 역직구라든지 글로벌 셀러가 더 유행이고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뭐 K-팝 혹은 뭐 K-컬처 이런 것들이 전 세계화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이제 외국 상품을 국내 소비자한테 파는 거고, 예. 그 반대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네. 저도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네. 오늘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제 예습으로 그랬더니 많더라고요. 해외에다가 한국 셀러들이. 네. 입점했습니다. 지난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위탁 판매, 사입 판매 이런 예. 것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해외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 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위탁 판매랑 사입 판매라는 게 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 하면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라인 상점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만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급자가 따로 있어요. 보통 도매몰 같은 곳인데요. 거기다가 내가 주문이 들어온 상품 코드랑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 도매몰이 직접 그 고객한테 상품을 보내주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송장번호를 발행해주면 나는 너한테 상품을 배송했다라고 송장번호를 보내주는 거죠. 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그 도매몰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만드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되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반대로 이제 위탁 판매보다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입 판매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 재고를 보유하고 있냐,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공급자로부터 재고를 받아서 물건을 구입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럼 내가 미리 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 물건을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물건은 정해놨지만 그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게끔 등록만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연결만 구매해서 해주는 구매해서 거죠? 보내주는 형태로 네. 가는 거고, 사입 판매는 도매몰로부터 한꺼번에 뭐 작게는 뭐 50개, 뭐 많게는 수천 개의 물량을 한 번에 구매를 해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형태겠죠. 창고도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뭐 창고도 보유해야 되고 한 번에 물건을 많이 구매하려면 자본금 부분에서도 필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개인 같은 방식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만 연결을 해주면 위탁 판매, 사서 하면은 사입 판매. 네. 이커머스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네.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뭐 사입 판매랑 방식은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뭐 브랜드 유통 혹은 뭐 브랜드 리셀러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누구나 이름을 얘기하면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를 국내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서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셀러가 돼서 파는데 예.
중간 이제 중간 판매업자네요. 그렇죠. 중간 판매업자고 사입 판매랑 동일하죠. 왜냐하면 내가 유명 브랜드로부터 이미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거니까. 근데 내 플랫폼에서 파는 게 아니라 대형 플랫폼에다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 거예요? 플랫폼에 이제 내 쇼핑몰을 입점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 유명 브랜드들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셀러라 그러면 소매 그렇죠. 업자라는 네.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브랜드사로부터 코드를 받아가지고 그 공급가 도매로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소매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유통이 가능한 것, 리셀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가에 가져와서 소비자한테 소매 판매가에 한다는 건 그 사이에서 중간 마진을 남긴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또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많이 지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외 브랜드도 아니고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유명 브랜드가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중간에 껴들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브랜드사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도매, 그러니까 리셀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을 좀 설명을 이어나가면, 사실 이렇게 도매로 물건이 흘러나가면 온라인에서 저가에 팔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사가 애초에 공식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흘러나간 물건들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면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이런 그 가격적 지위가 무너지는 거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브랜드 상품인데 조금 더 싸게, 요즘은 다 온라인 최저가를 찾아보기 때문에 휴대폰 신상품이 나왔는데 네. 110만 원인데 네. 저기 가면 말이야 95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공급가로 싸게 가져오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휴대폰 브랜드 회사의 공식 판매가가 뭐 1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공급가로 가져온 금액은 뭐 몇십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60만 원에 팔든 70만 원에 팔든 90만 원에 팔든 마진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온라인에서는, 특히나 오프라인이라는 곳은 내가 매장을 직접 돌아다녀 봐야만 누가 가장 싸게 파는지 알 수 있지만 온라인은 클릭 몇 번만 하면 누가 가장 최저가로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최저가를 살 수 있다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이런 브랜드 유통, 브랜드 리셀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브랜드 회사다. 네. 대형 회사인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도매로 만일 내가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 적정가보다 싸게 판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지향할 것 같고. 예. 근데 반대로 그것도 그래도 판매한 건 판매한 거 아니냐. 네. 근데 매출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플러스로 볼 수도 있고 예. 양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에 따라서는 이렇게 리셀하는 부분을 그냥 내버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리셀하는 부분을 뭐 반기는 부분도 있고, 그건 사업자마다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사례가 예.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유명 브랜드를 이제 사입 혹은 이제 해가지고 대규모로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제가 들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신발 뭐 이런 거 파는 스포츠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프리미엄 아울렛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몇십 개씩 삽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아울렛에 예, 가서 아울렛 매장, 뭐 파주라든지 여주라든지 김포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루에 몇십 개씩 이런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네. 수집을 하듯이. 그래서 집도 아예 그분은 뭐 파주 앞에 구했다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사의 판매자임을 인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보통 뭐 30%는 기본이고요. 많게는 60에서 뭐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사뒀다가 이제 사면 또 포인트 같은 것도 적립하니까 어느 정도 또 퍼센티지가 할인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씩 온라인에서 내가 구매했던 물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해외 유명 브랜드들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네. 그때 보시면 판매자가 그 유명 브랜드사가 아니에요. 네. 그 유명 브랜드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중간업자가 그 일반 상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셀을 하는 분들은 보통 굉장히 규모가 있게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세일할 때 사재기를 했다가 네. 약간의 이문을 붙여서 이제 소비자한테 판다. 예.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기나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거나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브랜드사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팔리는 제품으로 인해 본사가 피해를 받을 것 같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례도 꽤 있다고는 하는데요.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본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브랜드 리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또 아예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셀하는 것들을 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기업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셀을 뭐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맨 처음에 네.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의 꽃은 브랜드 창업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실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네, 저 그 브랜드 창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브랜드 창업이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뭐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역직구, 글로벌셀러, 뭐 브랜드 유통, 위탁 판매, 그건 남의 사입 걸 판매. 파는 거잖아요. 예, 이건 남의 걸 파는 거지 않습니까? 브랜드 유통이라는 건 나만의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상품의 기획부터 개발부터 디자인과 제조와 뭐 등록까지 전부 다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하는 거를 브랜드 런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좀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뭐 단순히 온라인에서 이렇게 앞에 얘기한 남의 것들을 유통하는 거랑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의 거를 판다라는 건 그 다른 판매자들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성이 전혀 없죠. 네. 네, 그나마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뭐 사진에 사진을 좀 예쁘게 찍는다든지 뭐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를 좀 다르게 구성한다든지 혹은 뭐 판촉을 좀 챙겨줘서 이런 프로모션 할인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후기 관리 같은 거, 리뷰를 많이 쌓아서 내 제품을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건 사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상품을 나한테서 내 상점에서 사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가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가격을 싸게 팔다 보니까 가격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고 결국 그 얘기는 내가 가져가는 마진이 적어진다.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잘 팔리기 시작하죠. 온라인 유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좀 잘 팔리면 비슷한 것들, 비슷한 경쟁자들이 바로 나와서 카피 제품도 나오고 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파는 셀러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라인 유통을 하는 것보다 브랜드 창업이라고 하는 건 나만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나만이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창업을 해야 한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거죠. 브랜드 창업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네.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게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브랜드사들이 브랜드를 자기가 기획을 해서 만들지만 제조는 제조 공장에서 따로 하는 거죠. OEM사라고 하는. 하청을 준다. 그렇죠. 그 정말 큰 회사, 아주 규모가 큰 회사 정도 되어야 자기들이 브랜드사의 유통사이면서 동시에 제조원을 겸하기도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다수는 브랜드 사업자들도 내가 브랜드를 판매하는 브랜드사이고 나는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할 뿐이고 제조원은 따로 다
OEM사들에서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OEM을 하다가 예. 브랜드 창업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자연스럽게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이래요. 내가 OEM사를 하는데 제가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브랜드들 많이 이제 제조를 해주는 거예요. A사도 공급해주고 B사도 공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물건이 파네라고 하면 그런 제조원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마찬가지로 마케팅 대행사 같은 경우들도 보면 브랜드사들의 마케팅을 대행해서 마케팅을 해주다 보면 남의 거 내가 마케팅을 해서 팔아주다 보니 나도 내 거 팔고 싶다라고 해서 마케팅 대행사들이 자신들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OEM사를 붙여서 제조를 해가지고 마케팅사가 PB 상품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쇼핑 플랫폼 자체가 남들의 물건들을 입점시켜서 판매해 주다가 자기들의 PB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고 쉽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만 할 것이 아니라 브랜드 창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1분입니다. 이상한 내 곁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가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과 기름 부근에서 각각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홍제부터 기름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양화대교와 원효대교 사이로도 1차로 쪽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 대교부터 원효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강대교 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북단에서 남단 쪽 1, 2차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고 있고 반대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3차로 쪽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브랜드 창업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가격 경쟁을 1번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반팔 티셔츠를 우리가 뭐 그냥 시장에서 사면 5,000원짜리라고 했을 때 이게 브랜드라고 인지되는 순간 몇만 원이라도 지불할 의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브랜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브랜드라고 인지한 순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자적 브랜드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고객들한테 이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브랜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남이 내 걸 홍보해 주거든요. 남이 내 걸. 예. 그러니까 브랜드가 인지도를 쌓고 신뢰도를 쌓으면 사람들이 점점 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입소문을 내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은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이럴을 해주면서 구매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탁 판매에서는 불가능했던 점들이 아무래도 브랜드에서는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내 걸 누군가가 위탁 판매도 해줄 것이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남이 대신 팔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보면은 어떤 홈쇼핑에서 예, 김치가 아주 대박이 난 김치가 있는데 네네,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예, 남의 브랜드에 이제 김치를 이제 OEM으로 예. 공급을 했었대요. 네네. 그러다가 자기 김치 브랜드를 딱 바꾸서 시작을 네. 해서 몇 년 고생을 했는데 지금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 네. 창업으로 옮아간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 브랜드 런칭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그 돈을 많이 쓰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OEM 제조도 최소화, 견적도 최소화, 디자인도 최소화, 직원도 최소화, 마케팅도 최소화. 꼭 필요한 핵심 것들만 하고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단돈 얼마 가지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 노하우는 또 한번 기회를 어느 말씀드릴게요. 정도가 그 상한선이고 하한선인지를 알려면은 교수님 같은 분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무료로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의 비용 가지고 내 브랜드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돈 2천에. 그것이 온라인 사업의 매력이죠. 네,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아니, 네. 공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제조 요즘에는 돈 1,000만 원에 제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OQ라는 것이 과거에는 막 10,000개씩 만들어야 되지만 요즘엔 500개, 1,000개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또. 주에 또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문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